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AWS 리인벤트 2021, 또 이 AIML, 그리고 DB, 아, 그리고 분석하고 오너러지. 밀접하게 빠질 수 없는 스토리지. 네, 진짜 또 피처 업데이트도 진짜 많았는데, 스토리지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주실 박경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벌써 2시 반. 일단 졸음이 어느 정도 사라진 이 시간대인데요. 예, 요번에 그 스토리지 관련된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먼저 이 서비스 전반적으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그, 네, 제가 작년에도 우리 천님이랑 같이 이거 스토리지 맞아요. 관련해갖고 요 리인벤트 리캡을 했는데, 그때는 재밌는 게 많았었어요. GP3,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세논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좀 굵직굵직한 애들이 이제 빡빡 박혀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2021년 리인벤트 때 나왔던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라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네, 컴플라이언스, 시큐리티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추가가 된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이거 좀 약간 특이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기능은 아, 기존에 있던 이제 글라셔, 이 글라셔 클래스 S3에 있는 글라셔 클래스 부분이 2티어로 또 짜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 특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오래 못할 것 같고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섹터는 세 개입니다. EBS, 그다음에 백업 앤 S3, 네. 그다음에 FSX, 네. EFS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EBS 관련해서는 EBS 자체에 뭐 나올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EBS 자체가 아니라 네. EBS 스냅샷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EBS 스냅샷 아니 뭐 추가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실은 내부 서비스 팀이나 아니면은 이 서포트 케이스 열리는 걸 보면은 스냅샷을 생성하고 삭제가 쉽잖아요. 콘솔에 올라가서 띡띡띡띡 딜리트 하면 바로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복원 요청이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썼던 스냅샷을 내가 API나 아니면 콘솔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라고 해서 다시 복원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냅샷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스냅샷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스냅샷도.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돈이 왜 이렇게 또 0. 몇 달러씩 나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막 지워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필요해. 그런 거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이스칼 우리 그 저기 휴지통처럼 우리 저 휴지통. 윈도우에 있는 휴지통 같이 그냥 이렇게 딱 지우면은 야 너가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는 휴지통으로 잠시 이동을 할게. 근데 네. 실제로 지우지 않아. 근데 기능적으로는 돈을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사이클 오, 빈을 이용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과금은 없어요. 근데 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윈도우즈 그 데스크탑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뭐 데스크탑에 있는 거 파일 삭제해서 휴지통으로 가면 실제로 스토리지 용량 그대로 남잖아요. 실은 휴지통 비우기 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은 리사이클 빈으로 갔다고 해서 스냅샷 자체에 대한 과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리사이클 빈을 이용할 때 이용 과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 빈으로 들어가면은 해당하는 스냅샷 이미지도 사라져서 과금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그 리텐션 피리어드 크게 잡고 나 일단 만들자마자 시통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안 되고 리사이클 빈은 그냥 안전장치로서 한번 삭제돼도 다시 한번 복원하기 편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또 다시 이제 스냅샷에 관련된 건데, 이 스냅샷을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 과금입니다. 0.05달러예요. 근데 이게 스냅샷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0.0125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 와 3분의 1이나 줄어드네. 무조건 써야 되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실은 네. 이게 고려해야 될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실은 저희 아시겠지만 그 EBS의 스냅샷을 뜨면은 이 스냅샷 뜬 이미지는 S3로 넘어갑니다. S3로 네. 넘어가죠.
S를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이미지를 다음날 다시 스냅샷을 뜨면은 동일한 S3 이미지에 듀플리케이트 디듀브를 거쳐서 차분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크리멘탈하게. 네. 인크리멘탈.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인크리멘탈 백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맨 처음에 만약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다.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잘 안 바뀌거든요. 끼캬 한 블록 두 블록 바뀔까 말까. 만약 그럴 경우에 만약 이제 스냅샷 어카이브로 간다. 스냅샷 어카이브는 싼 대신에 뭐냐면은 풀 이미지입니다. 풀 스냅샷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1TB다 그럼 1TB 이미지가 그대로 S3에 다시 한번 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BS 스냅샷 아카이브는 정확히 따지면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S3의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디듀비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못하고 풀 이미지를 뜨고 풀 이미지 자체를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로 넘기는 형태로 구성하기 때문에 쓰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딥 아카이브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면 복원할 때 이거 한 번에 바로 리트리브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맞습니다. 복원이 안 돼요. 바로 복원 안 됩니다. 복원 안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일반적인 스냅샷 이미지로 다시 리스토어를 하고 리스토어 한 것에서 다시 한번 볼륨 생성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사실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스냅샷 그 리사이클도 그렇고 스냅샷 아케이브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보면 한 1년 전 이렇게 이미지들 이런 거 이제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싶거든요. 네. 뭔가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뭐 쓸 것 같긴 하지만 처박아 놓는 그런 용도 아닌가요? 이 용도의 가장 큰 부분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플라이언스 보관 주기 요건이 보통 연단위가 아니거든요. 최소 그렇죠. 3년, 5년 주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진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인크리멘탈 백업 형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라 그러면은 0.05달러라는 게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0.05달러 곱하기 하루만 하면 0.05달러인데 이게 365일 곱하기 5 하면 5, 6에 30 하면 대충 1000일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 1000개를 서로 다른 세그먼트를 갖고 있는 병렬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죠.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요구 조건을 가장 잘 따르는 세그먼트로 따지면 금융권, FSI, 바이낸스. 네, 이쪽으로 아마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EBS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요 두 개, EBS 자체 변화라기보다는 EBS 스냅샷에 대한 변화,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 서울 리전은 안 됩니다. 예, 서울 리전은 빠졌습니다. 예, 스냅샷 아카이브가 서울 리전에서는 빠져있더라고요. 금방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돼 있고 뭐 닝샤 같은 차이나 리전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몇 군데만 빠져있고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약간 시간 관계상 요번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3로 넘어가야죠. 우리 S3 넘어가야 되는데 백업은 S3인데 이제 백업 서포트 S3 VM웨어 자체인데 이거 백업 자체는 아시겠지만 AWS 백업이라는 기능 자체는 실은 EC2 EBS 이미지, 그 다음에 RDS, 그 다음에 오로라 관련, 그 다음에 몽고디, 그러니까 우리 다큐멘트 DB, 뭐 다이나모 DB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한 곳에서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에 맞게 전략을 짜고 보관 주기를 나누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걸 하는 용도인데 과거에는 S3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S3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좀 강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넘어와서 데이터 레이크 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S3를 단순하게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데이터 레이크 시대에 건너고 나서는 S3는 실은 단순하게 스토리지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백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3 자체에 대한 그 백업 전략이나 그다음에 보관, 레플리케이션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백업에서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AWS 백업 서포트 S3가 나왔는데 아직은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기능 이런 것들은 프리뷰 이제 기간이 끝나는 내년 이제 리캡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VM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VM웨어 이미지, 임포트 익스포트 이미지에 관련돼서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희 VMware 같은 경우는 VMware on AW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VMware on AWS에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그 UI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되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좀 약간 스토리지에서 핫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과거부터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스탠다드 하나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 그 스탠다드가 확장을 해서 인텔리전트 스티어링 나오기 전에 이제 IA, Infrequent Access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인텔리전트 스티어링하고 뭐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원존 IA 이런 것들도 추가됐죠. 그럼 이번에 나온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추가됐습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뭔데요? 실은 요 기존에 있던 S3 글라시어는 명칭을 바꿔서 S3 글라시어 플렉서블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걸 바뀌고요. S3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는 거의 새로운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럼 글라시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비용 구조가 글라시어, 기존에 있던 글라시어랑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S3 글라시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지 비용은 0.04달러 기가바이트로 글라시어랑 거의 동일하게 스탠다드 IA보다 거의 50% 미만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또 왜 나눴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S3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에 있는 이 프라이싱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라시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글라시어나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글라시어 아카이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다운로드,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되냐면 데이터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다시 원복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원복을 한 이후에 실제로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해갖고 get 오브젝트로 S3에 있는 오브젝트를 땡겨올 수가 있죠.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를 보시면 없습니다. 리트리버를 안 한다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리트리버 필요는 있어. 이게 오토매틱하게 액세스를 허용을 해줍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로 오브젝트를 수정을 해버리고 한 1메가짜리 10메가짜리 수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get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글라시어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내뱉습니다. 아카이브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리스토어 하기 전까지는 못 읽는 거 아시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로 그냥 다운로드가 바로 됩니다. S3하고 성능상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인스턴스군요. 그래서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스턴스, 그다음에 기존 거는 플렉서블 리트리버. 아니 그러면 다 비용도 같고 바로 액세스 가능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무조건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실은 여기에는 요 0.03달러라고 하는 이 리트리버 P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이게 가격적으로 유리할까요? 또 보시면은 벌크 사이즈로 대용량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쫙 아카이브 된 거 내려받아 갖고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워크로드에는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플렉서블 그냥 예전처럼 쓰고. 그렇죠. 그거는 계속 그냥 플렉서블 쓰시는 게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거의 이거 쓰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만약 쓰면 진짜 급하게 내가 아카이브 되어 있는 거 챙겨 갖고 와서 꺼내서 난 써야 돼.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태틱 컨텐츠 다루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스태틱 컨텐츠 다루시는 회사들인데 그 스태틱 컨텐츠 중에 대부분은 뭐 1년치, 3년치 지난 거, 뭐 몇 년치 지난 것들은 1년에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글라시어 아카이브로 다 넘어나요. 그러다 이제 필요하면은 고객이 필요한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다시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이제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진짜 많습니다. 잘 쓰지 않지만 쓸 때는 진짜 빠르게 써야 될 경우 그때는 스토리지 비용 자체는 글라시어 인스턴트하고 글라시어 플렉서블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글라시어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케이스가 진짜 이건 딱 좋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은 이게 인텔리전스 스티어링하고 또 묶여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보시면은 어, 인텔리전스 스티어링을 딱 켜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요게 글라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가 거기까지 있었거든요. 가는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카이브 룰 액션즈라고 해서 아카이브 액션의 밑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요 하단에 딱 클릭을 키면 밑에 이렇게 워닝이 떠요. 아, 이거 액티베이트 할 때 너가 실제로 글라셔 플렉서블을 쓸 경우에만 너 이거 액티브 해라.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인즉슨 뭐냐면은 내가 액티베이트 아카이브 모드,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아카이브 모드를 이네이블 하면은 글라셔로 들어가는 건데 이 아카이브 모드의 정확한 룰이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개념이. 글라셔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글라셔 플렉서블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텔리전스 스티어링은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글라셔 인스턴트 리트리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글라셔 인스턴스 리트리버의 가격 차이는 성능 차이는 없고 기능 차이도 없는데 가격 차이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인프리퀀트 억세스는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트리버 할 경우에 비용 효율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글라셔 인스턴트 리트리버는 최소 쿼터당 한 번 정도가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쿼터보다 더 길면 될수록 좋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길 경우에는 그때는 체크를 해서 글라셔 플렉서블 리트리버로 넘기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글라셔 딥 아카이브로 넘겨라. 이게 실은 인텔리전스 스티어링 기능으로 이제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스티어링 키실 때 아카이브 이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카이브 모두 빼버리시고 그냥 기본 기능으로 좀 쓰시다가 진짜 내가 안 쓸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아카이브 모드 한번 켜서 쓰시면은 아주 적절하게 이제 글라쇼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양동이가 7개가 있는데, 이 양동이 7개, 참, 그냥 이제, 지금 이제 인스턴스 리트리브까지 생각을 했지만 저걸까지 아케이브를 생각을 하면은, 저거 3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죠. 정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텔리전스 티어링을 그냥 고르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기까지 이렇게 끼면은 여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수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옵션 많아지면 고객들 힘들어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뭐 써야 되지? 근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인텔리전스 티어링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걸 고려하고 지금 제가 거의 대부분 담당하는 고객사분 대부분 많이 켰어요. 그래서 이거 거의 뭐 60, 70% 이상 코스트 세이빙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꼭 요거 인텔리전스 티어링 꼭 켜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외 얘기지만 아이콘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콘 보니까. 달러 아이콘을 쓰는 거라. 아, 그렇죠. 글래시어 딥 아케이브 보니까 이게 추워 벌써 막 눈송이가. 눈속이 2개야 여기는. 아, 그리고 이제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네. 기존에는 이제 기존에 됐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SQS, SNS, 람다 3개는 됐고요. 근데 이제 좀 쓰기가 좀 불편하긴 했죠. 요 실제로 이제 이벤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에서 이제 발전된 내용이라 실은 백엔드 서비스는 대부분 다 동일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냥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브릿지 쪽으로 넘기는 거는 이렇게 화면이 여기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게 실은 요번에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S3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콘솔 변경된 부분인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이벤트 타입별로 타입 주고 그다음에 이벤트 타입 주고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옵션을 다 주고 실제로 마지막에 타겟을 람다로 할지 SNS로 할지 SQS로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이벤트 브릿지는 그냥 키면 됩니다. 네, 키면은 기본 쪽에 이제 잡혀 있는 S3 이벤트 허브 쪽에 있는 이벤트 버스에 있는 기본적인 그 스트림 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더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했냐? 아시겠지만 그 이벤트 브릿지 쪽은 서브스크립션을 걸 때 다양한 필터 조건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벤트 타입이나 여기서 사전에 필터링해서 넘기는 것보다 일단 넘기고 나서 이벤트 브릿지 쪽에서 서브스크립션 필터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성능이나 동시성 측면에서도 이벤트 브릿지가 훨씬 좀 더 강건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그냥 단순하게 람다 펑션 호출한다? 그럼 그냥 기존에 있던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써도 되지만 과도하게 뭔가 들어온다? 그럼 뭐 SQS 쓰셔도 되지만 좀 더 다양한 필터링 옵션과 좀 더 다양한 서브스크립션에 관련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럼 이벤트 브릿지로 더 넘기고 그 다음에 이벤트 브릿지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S3 오브젝트 오너십 이 부분은 옛날부터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기능이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느 특정 사용자가 내 버킷, 그러니까 사용자 A라는 버킷에서 퍼미션을 퍼블릭이나 아니면은 특정 유저 B에다가 이제 줬어요. 야, 너 뭐 풋 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유저 B가 와서 풋을 해버리면 풋한 오브젝트는 유저 A 걸까요? 유저 B일 걸까요?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유저 B 겁니다. 버킷은 A 사람의 버킷인데 오브젝트는 B 사람의 버킷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B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이 A 버킷에 있는 팔럿이라든가 이 다양한 옵션들을 줘도 먹질 않아요. 얘는 따로 놀아요.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맨날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피처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넥스트 피처인데 퍼블릭 소유 객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해서 뭐 ACL 바꾸고 실제로 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거 삭제하고 뭐 이런 이걸 다 해야 돼. 이걸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내 버킷에 있는 사용자 B가 올린 오브젝트 객체의 진정한 소유권을 사용자 A가 다시 뺏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버킷 오너십 임포스트라고 해서 내가 이걸 세팅을 해버리면 사용자 B든 C든 해당하는 버킷으로 올리면은 해당하는 버킷에 올라가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권한은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버킷에 딱 정확히 되어 있는 ACL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은 이 기능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데이터 레이크. 왜냐하면 인제션하는 어카운트들은 늘어나는데 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실은 버킷 사용자가 버킷 오너가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요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 오브젝트 오너십 버킷 오너 임포스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벌써 S3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제가 피처가 많은데 제가 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만 그렇죠. 뽑아서 네. 예, 피처 S3 많은데 피처가 진짜 많은데 제가 진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엑기스만 관련해더라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 FSX하고 시스템. 쪽 네. 파일 시스템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FSX4 러스터는 원래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먼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과거에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하려고 해도 정확히 1대1 매핑이거든요. 1대1로 파일 시스템 하나에 S3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임포트하는 그 시점 스냅샷을 임포트를 하는 거지 변경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첫 번째 다양한 데이터셋을 다양한 버킷을 하나로 묶어서 가상의 파일 시스템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 멀티플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오. 두 번째는 추적 관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할 때 제가 요 기능을 살짝 보여줬는데 네. 여기 제가 기능은 안 뺐네요. 요 기능을 딱 옵션을 딱 키면은 S3에 변경된 내용들이 다시 FSX 러스터에 있는 파일 시스템으로 다시 모디파이를 해줍니다.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해당하는 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익스포트 기능까지 제가 오토매틱 익스포트 기능을 체크를 해주면은 FX 러스터에서 동일한 버킷에 있는 동일한 프리픽스에 있는 세그먼트로 엎어칠 수도 있고 만약 프리픽스를 변경하면은 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된 파일이나 볼륨들을 S3 버킷에 있는 다른 프리픽스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거 다, 네. 이게 데이터 레이크 S3 통합의 기준을 두고 지금 만드는 구성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온 거죠. EKS 같은 거, 우리 스파곤 EKS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쫙 벌려놓고 뭔가 빠르게 대용량의 HPC 형태로 러스트에서 쫙 수행한 다음에 결과셋을 다시 이제 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를 걸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은 저쪽 S3를 바라보고 있는 세이지 메이커나 이쪽에서 분석을 할 때 이걸 일일이 만약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다 이거 파이프라인 구성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파이프라인 구성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배치나 컨트롤 통해서 뭐 컨트롤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석찬님 그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DW 그다음에 AIML을 붙인다는 그 선상에서 일맥상통한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좀 약간 기능적으로 그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요번에 나온 건데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 리전입니다. 이게 아직 왜냐면 FX for Rust 인핸스먼트 기능이 아직 도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뭐 도쿄, 버지니아 몇 군데, 11군데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두 개를 같이 이제 덤프를 뜨면은 여기 보시면은 FX for Rust의 최대 맥스 스루풋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메가, 테라바이트당 2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쿄인데 여기는 1000메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아니네. 예, 그러니까 벌써 스루풋 자체에 대한 맥스 밴드위스가 5배 이상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명확한 좀 숨어 있어 찾아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제로 플래싱 페이지를 보여드려야지 이제 눈으로 이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X 그 파일 시스템에서 오픈 ZFS라고 뭐 ZFS는 실은 뭐 솔라리스에서 많이 쓰던 파일 시스템이고 얘가 거의 원조예요. 그 글러스터 그 최신 파일 시스템이 거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스냅샷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 앞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메타노드에 대한 이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초기에 구축한 거의 되게 선구적인 그 파일 시스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ZFS를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게 런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빅딜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빅딜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빅딜인가 보다. 아니 지금 세대에서 ZFX가 뭐 어디 솔라리스라는 말도 지금 경표님이 하셨는데 솔라리스가 무슨 OS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뭐 그래서 네 그냥 좀 된다 안 되든 이게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어제 이제 그 있었잖아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서비스 저희 그 CEO가 얘기를 했는데 메인프레임 뭐야 이러고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이 아직까지 솔라리스의 옛날 이 Z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쓰는 좀 원조긴 하지만 원조죠. 그런 분들한테는 빅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FSX 이 오픈 ZFS가 실은 이 오픈 ZS를 이제 지원하는 그 실제 언더라인 호스트를 다 그래비톤 호스트로 다 바꿔놨대요. 그래서 비용 효율적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요거 뭐 성능 테스트 안 해봐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5배 그 스루풋 올라간 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코스트는 60% 감소된 거. 이런 식의 그 실제로 잔잔하게 기능들이나 프라이싱이 향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FSX 같이 이제 HPC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 쓰신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도입을 고려해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댓글 다시는 분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솔라리스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솔라리스. 그렇죠. 요거 보시면은 아재 인증. 나도 아재 아닌데. 요거 보시면 요거 이제 프리비어스 제너레이션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뭐 1000메가바이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있죠. 대신은 요거 이제 코스팅 관점에서 보시면은 요 코스팅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500메가 같은 경우 0.29달러잖아요. 근데 500메가바이트가 0.34달러예요. 그럼 실은 같이 우리 2배, 여기 2배면 0.68달러, 여기 5배 되잖아요. 그러면 1.15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500메가만 비교해도 코스트가 60% 이상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바로 된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라비톤 같은 좀 약간 성능 ROI 나오는 언더라인 호스트로 이제 쫙 이제 프로비저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과금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능인데 아직은 프리뷰입니다. 네. 아직은 프리뷰예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틱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 과거에는 어떻게 나올 때가 했죠? 됐죠. 리플리케이션 기능. 예. 나올 때 됐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2019년에 우리 데이터 싱크 이용하세요. 데이터 싱크 이용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실은 요거를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왜 내가 데이터 싱크를 써? 그냥 설정만 하고 우리 S3에 CRR, SRR 하듯이 체크만 해주면은 셈 리전이든 크로스 리전이든 복잡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피해 파일도 많고 요청 사항도 많아서 지금 요번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프리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만 기다리시면 EFS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DR 쪽 DR 솔루션으로 진짜 나쁘지 않고 이제 적용 가능한 프로덕션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EFS가 진짜 많이 뭐 가격도 내리고 뭐 네, 원전도 생기고 이러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예, 그 가격이 실은 제일 문제였죠. 과거에 이제 EFS 때 그쵸. 가격도 그렇고 가격 대비 이제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퍼포먼스 내려고 또 이제 또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스루프도 올리는 기능도 막 집어넣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OI가 잘 안 나와서 많이 안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일반 이커머스나 이런 쪽에서 공통된 이미지 저장하거나 이럴 때 생각보다 그 EFS를 이제는 좀 많이 활용하시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람다나 뭐 이 컨테이너 서비스에도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람다나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거에 진짜 잘 맞는 게 NFS나 CFS 같은 실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파일 시스템이 제일 잘 맞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경우 때문이라도 EFS가 좀 활성화되는 게, 그러니까 뭐 K8S 활성화되고 나서 좀 활성화되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스노우볼 리더 테이프 게이트웨이인데 뭐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테이프 게이트웨이도 있는 건 원래부터 아셨죠. 근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사람들 잘 모르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우리 보통 VTL 테이프 하나 2TB에서 요즘에 최신권 8TB, 16TB 있는데 그거 넘길 수 있어? 그거 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그거 네트워크 넘길 수 있어?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쓰시죠. 쓰시고 싶어도. 왜냐면 기존에 있던 테이프 VTL 장비에 있는 테이프 셋을 실은 갖고 와서 S3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마땅한 이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치환을 한다 그러면 S3에다가 스노우볼 이용해서 S3에다 치환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글라시아 디바카이브로 내려가는 약간 그런 이중화된 구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스노우볼 테이프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스노우볼 엣지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그 컴퓨터 인스턴스를 이제 배송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이제 VTL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로컬에서 로컬로 스노우볼로 다 옮기고 나서 진행을 하면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이런 식의 이제 깔끔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제 테이프 게이트웨이 쪽에 있는 S3 글라시아로 이미 다 넘어가 있고 이제 테이프 게이트웨이 오면은 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쪽이 기존에 있던 VTL 장비를 이제 랩핑을 해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이미 다 건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 게이트웨이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전 개인적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요 스노우볼 지원하는 게 스노우볼 엣지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인데 80TB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아까 그 뭐죠? 그 메인 프레임도 그렇고 이 테이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테이프 미안. 옛날에 그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아재인증인데 아까 JFS도 그렇고 이게 사실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고 저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테이프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이렇게 옮기면 그 80TB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근데 보통 이제 VTL 장비하면 테이프를 한 20개씩 30개씩 꽂아버리거든요. 그래. 그 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요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아재인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메인 프레임도 그렇고, 솔라리스도 그렇고, 테이프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기존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안에 있지 못했던, 진짜 그 변방에 진짜 뭐 한 30년, 40년 전부터 뭐 이걸 쓰였던 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희 아재인증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저도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스토리지 서비스 피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찬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이런 코어 서비스는 더 이상 제가
리캡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 너무 왜요? 제가 너무 옛날 느낌이 나서 이제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신세계인데, 이상하게 이번 서비스에 약간 그런 것들이 많네요, 보니까. 좀 옛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것 때문에 작년 그 앤디 제시님 나와서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액셀러레이션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실은. 그렇죠. 근데 실은 그때 엔터프라이즈 액셀러레이션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막상 뒤져보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유일한 게 세논 AWS였거든요. 네. 근데 도리어 그거에 매핑되는 게 도리어 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증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클라우드로 안 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클라우드 밖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보니까 엣지 서비스도 꽤 많잖아요. 내일도 다루겠지만. 사실 이제 클라우드 밖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은 다른 쪽 그 사이트를 살짝 읽었는데, 번외로. 네. 요즘 슈퍼컴퓨터 많이 안 팔린다. 이유가 뭐냐?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 슈퍼컴퓨터 사면은 그 상면 공간, 전압, 전력, 비용, 이건 인원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냥 클라우드에 가고 확 천대 프로비전 해버리고 확 처리한다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도리어 클라우드가 저는 슈퍼컴퓨터 시장을 잡아먹을 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슈퍼컴퓨터 사가지고 몇백억에 사가서 몇십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걸 할 바에는 가장 최신의 인스턴스를 쓸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썼던 슈퍼컴퓨팅 환경이랑 어떻게 보면 제일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예, 이건 그냥. 또 경표님하고 만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또, 아니 뭐 시간 금방 하면 끝난다면서요. 맨날 지난번에도 이랬어. 네. 벌써 3시 넘어 죄송합니다. 예, 이걸로 저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토리지 신규 서비스 재밌게 또 경표님하고 또 들었는데 경표님하고 계속 하고 싶어. 내년에 좀 만나.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